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AI 시대와 그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는데, 이 자리가 뭐 한국이 보통 교육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왜 강국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정말 잘 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잘하는 그 초중등 교육의 그 메카라고 할까요? 그게 아마 이 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대구 교육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고력 교육이라든가 마음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교육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세계적인 선도자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네스코와의 관련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네스코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 교육과 과학과 문화의 통합을 의미하는 그런 곳에 오늘 사무총장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에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기조 강연을 듣고 또 정말 귀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대구 과학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지연 총장님을 모셨는데, 아마 과학교육과 관련되건 또 진로교육과 관련되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뵈면서 정말 영광이었는데, 옛날 그 전형필 선생님의 손자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간송미술관 관장님이신 전인권 관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AI 시대와 미래 교육에 대한 토론을 듣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우리 박지은 총장님께 토론할 시간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과학대학교 총장 박지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과학대학교는 고등직업 교육기관의 대표적인 전문대학입니다. 대구 경북 최초의 간호전문대학으로 설립됐고, 지금 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과정까지 다양한 학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제는 전문대학, 4년제는 일반대학 이렇게 학제로 대학을 구분해 왔으나, 지금은 그 대학의 성격과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구분해야 할 만큼 전문대학도 다양한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직업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중심의 학문적 목표를 추구하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은 직무 중심의 지식,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핵심은 그 현장 직무 환경에 딱 맞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1차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만큼 해당 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직업교육이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속자생존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는 특정 기술의 효용 기간 또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시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그런 직업이 나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 해가 지면 가로등에 불을 켜는 점화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센서에 의해서 조절되면서 더 이상 점화사는 찾아볼 수 없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 생산 라인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또 농업 현장에서 AI 농기계가 농사를 짓고, 골프장에서 로봇 캐디와 자율주행 카트로 캐디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금방 구식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이런 급변하는 산업 현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 세계 최저를 기록함에 따라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는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많은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 같은 데는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주 주민의 재교육과 적응 교육, 또한 현재 우리 직업 교육이 당면한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저숙련 업무를 담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업 교육을 통해 고숙련, 장기 체류형의 인력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고령화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시니어 대상의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옅어졌습니다.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업 전환을 위해서 저희처럼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 회사인 도요타에서 이번 8월부터 70세까지 고용을 확대해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정년 후에도 10년 이상은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직업교육은 변화된 직무 중심의 기술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성인학습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직업교육은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제가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역량과 지식의 종류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유형이 몇 가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유형을 먼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취미, 문화예술활동, 인문교양교육 등을 통해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기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춘 교육이고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새로 생김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의 형태는 직업 전환 교육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직업 전환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삼았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 트렌드가 빨리 바뀌면서 직업 자체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통해 기존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경력을 다각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평생교육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방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중심의 산학관 연계가 평생교육 체제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많은 전문대학에서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는 크리에이터의 합성어인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소재로 사업 모델과 접목시켜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창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제주도에 해녀의 부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해녀 집안 출신의 연극을 전공한 해녀의 부엌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서 해녀 문화와 공연 예술을 결합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극 공연을 보면서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일종의 어떤 극장식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인 해녀, 로컬 푸드인 해산물, 그리고 지역 문화 체험을 결합해서 해녀의 전통성과 해산물의 가치를 결합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광석 거리나 아니면 근대문화 골목 또한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유형들을 살펴볼 때 앞으로 평생교육의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의 성장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단지 어떤 개인적인 선택, 책임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과 정부, 기업과 개인이 함께 협력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은 교육의 전문성을,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를, 기업은 실무 경험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며 사회적 책무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저희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AI 시대와 같이 기술 발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저출생 시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고등 직업 교육의 문제 그리고 평생 교육의 문제를 미래 사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님께서 문화와 관련해서 좀 포커싱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정우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패널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과연 제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주제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또 사실 제가 뭐 그 강연이라든지 이 기조 연설은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패널은 처음인지라 조금 실수가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제가 약간의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조명이 너무 강해갖고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간송미술관 관장을 이제 맡고 있고요. 근데 아마 간송미술관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올드한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전통 문화, 고미술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동시에 저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한 5년 정도 서울에 있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전시를, 굉장히 다양한 전시를 하면서 융복합적인 전시를 시도한 것도 저희가 최초 중에 하나고요. 뭐 예를 들어 향기랑 섞는다든지, 혹은 뭐 랩 같은 이런 대중음악하고 어떤 이제 고미술을 이렇게 섞는다든지 하는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 기조 연설을 해주신 두 분께서도, 그리고 또 이 박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요. 미술관, 박물관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으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앞으로 올 세대, 젊은 세대, 뭐 MZ라고 묶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뭐 밀레니엄뿐만이 아니라 그 젠지라고 하는 이제 그 Z 세대,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이제 알파 세대,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디어, 아까 저기 그 한정정님께서 이제 그 디지털 네이티브, 뭐 이렇게 미디어 네이티브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디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의 그런 고미술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가. 사실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하고, 또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또 이 보성 중고등학교에서 한 20여 년째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사실은 이제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교육과 문화는 같이 연결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연결점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온 게 아마 제가 여기 지금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그 강 교육관님께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해주신 것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요. 또 한 총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 아니 사실은 요 박지훈 총장님의 이제 그 표제까지 그 세계를 관통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그 급격한 변화라는 그런 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술 사회적인 그런 급격한 변화도 있고, 지금 방금 박 총장님 말씀하셨던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 세 분이 같이 말씀해 주신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분화, 사회 그 기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간송미술관도 이런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보통 뉴미디어라고 하죠. 그런 뉴미디어들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 또 동시에 획일화라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AI의 이런 좀 그 안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또 뭐 이번 여름에 저희가 또 DDP에서 이제 몰입형 미디어 전시도 시작을 하는데요. 뭐 깨알 홍보는 아닙니다만은 저기 이머시브 K라는 이제 우리나라 고미술 IP를 가지고서 이제 미디어 전시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그 시도를 하는 것들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라는 부분,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 간송미술관은 저희 고미술, 우리나라의 고미술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유물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보존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전시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뛰어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여러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채널이 갖고 있는 그런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오디언스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참 애매하기도 하는데, 또 동시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간송미술관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컨텐츠를 이제 프로바이드하는,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소비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세 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은 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배리어를 좀 깰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 미술관이라고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전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미술관 박물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 중에는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와 뭐 보존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다리고 계실 대구간송미술관이 이제 9월 초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대구간송미술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 교육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사실 이런 획일화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실은 AI라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도구잖아요. 사실 어떤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물론 그거 외에 굉장히 그 좀 파괴적이까지 하는 그런 변혁적인 그런 특성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도구라는 특성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을 내놓는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이제 써와라라는 그런 과제를 내면은, 사실 요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이런 AI 도구들을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은 물론 이제 더 컸으니까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잘 다루기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루기도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와라라고 하면은,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이 질문을 넣습니다. 이 아프리카 기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달라 그러면은 사실은 요약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PPT 파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좀 걱정을 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해서 그냥 만든 것만 가지면은 뭘 배우나?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은 거꾸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료들을 뭐 인터넷이 됐던 책이 됐건 이렇게 찾아갖고서 그 리포트를 쓰고 PPT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배운다. 사실 그것도 맞죠.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은 일단 그 AI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PPT를 가지고서 그거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앞뒤가 바뀐 거지만 공부를 한다라는 면에서는, 왜냐하면 또 발표도 해야 되고 알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선호가 바뀌긴 하더라도 이것도 또 훌륭한 또 이런 시대에 맞는 학습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툴로서의 기능도 또 이렇지만은,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정말 뭐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정말로 책 하나하나를 찾아서 또 이런 뭐 논문을 검색을 해서, 뭐 그건 나중에 큰 후에 얘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하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과연 이걸로 대체가 될까? 또 동시에 AI라는 것은 그 툴을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A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것도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그 정확한 질문을 하는 힘을 기른다는 거.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름을 가득 채운 파워보트가 A 도시에 A 항구에서 B 항구까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기술 시대에서의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이런 방법이었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AI 시대에서는 좀 범선의 시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범선이라는 건 이제 바람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언제나 순풍이 불지는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순풍이란 건 없습니다. 바로 뒤에서 바로 이 180도 뒤에서 부는 바람이란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범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훌륭한 범선은 그리고 또 훌륭한 범선을 다루는 선원들은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갑니다. 근데 똑바로 가진 않죠. 이렇게 옆으로 지그재그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거의 예술에 가까운 그 요트 다루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그 예술에 가까운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걸 헤치고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AI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맞지 않을까.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 박총재께도 말씀하신 이렇게 급변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변화에 적응을 해서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더더욱더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그런 경험에 따라서 이제 창의력을 좀 키워나가면서 한다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가는 그 스트레이트 라인을 걸었던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서 벗어나서 AI 시대에서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적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성, 창의력, 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두서없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화되는 데서 상당한 부분 이 교육에 초점을 두신다는 게 미래의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기조강연 하시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 해주시느라고 아마 못다한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우리 패널께서 하신 얘기에 더해서 좀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강 교육감님께서 마지막에 급하게 계속해야 될 거, 뭐 중단해야 될 거, 창조해야 할 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도 좀 포함을 시켜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숨도 안 쉬고요 발표를 해서요. 네,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뭐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과 21세기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이러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는 환경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수업하는 방식, 선생님들이 교수하는 방식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 중은 굉장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멈춰지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비교적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2, 고3을 거치면서 대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능이 딱 걸리면 이제 그거를 향해서 가는 교육의 모습은 다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점령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사용되는 미래 시대에 지식의 반복 학습과 문제풀이 형태의 학습이 과연 미래를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맞는 교육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도 2028에 개편이 되었으나 좀 아이러니한 게 현장에서의 준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대입을 개편하는데 일정 부분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쪽만 나가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날개를 가지려면 현장도 같이 변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학도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자율성을 많이 주장하는데 막상 자율성을 줬을 때 과연 초,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을 제대로 잘 선발할 수 있는지, 현장에는 혼란을 주지 않을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계가 매우 명확하게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IB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교육과정과 굉장히 매핑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현장의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6년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현장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제 25개의 학교가 월드스쿨이 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후보나 관심학교, 기초학교들이 다시 인증학교로 넘어가면서 우리 대구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미래 학교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이 아이들이 깊이 있는 탐구와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미래 학교나 IB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들은 지금 곧 개편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이게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탐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평가는 대구의 모든 학교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논술형, 서술형, 구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작년 현장에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일반화된다면 이제 미래에 AI가 상당 부분 인간의 역할을 떼맡아 가는 그런 시대에도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스스로 학습자 주도성을 찾아가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하려면 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만 제반 사회 시스템도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정말 피상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지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막상 현장은 이런 교육에 몰입하는 외적 시간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 선언문과 같은 학교를 지지하고 협력해주는 사회 전반의 모습도 함께 바꾸어가는 그런 시기, 대변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직접 학교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되면 순식간에 잊어버리는데요.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그 문화산업 포럼이 이 대구에서 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전학 가고 싶어 하는지 오늘 우리 교육감님 뵈니까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전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경구 사무총장님, 원래 이 AI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 세계화니 글로벌화니 뭐 글로벌 시민교육이니 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상당히 많은 일도 해왔고, 지금 현재 이 글로벌 교육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한 3분 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글로벌 교육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자유전공학부 교수할 때 AI 강좌를 개설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대학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네스코 그 이제 교육의 미래 구상이라는 것은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아주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러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저희는 좀 더 담대해지셨으면 좋겠다.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담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안에 매몰되다가는 정말 발전을 못하지 않는가. 제가 이제 아까 뭐 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발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입시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입시 때문에 안 되는 걸까? 입시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해결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판을 바꿔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아까 이제 직무교육, 평생교육 말씀하셨는데 직무교육의 효과가 몇 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직무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생교육, 제가 아까 그림만 보여드렸지만 전에는 교육 그러면 학교 교육이 줍니다. 학교는 우리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될 때 근대학교 제도가 성립이 됐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뭐 한국도 80이 됐는데 이런 시대에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은 앞에 몇 년 동안 뭘 해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직업이 바뀔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박물관은 정말 제가 간송에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간송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그렇고 간송박물관이 성립한 역사도 그렇고 또 이 최근에 하시는 노력들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굉장한 활력 이거를 접속을 해서 유네스코가 이 그 공동제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은 사회와 그러니까 지역 사회 포함이죠. 사회와 학교 뭐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박물관은 정말 중요한 교육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끝나야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그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정말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세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의 모델을 좀 만드셔서 전 세계가 2050년에 교육을 보려면 한국을 가봐라, 뭐 대구를 가봐라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그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패널 각각께서 한 30초 정도만 좀 쓰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아까 드리고자 한 말씀 중에서 한 가지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누구나 자기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본업을 하고 있는 일에다 100%를 다 쏟지 마시고 그 중에서 20%, 본업에는 80%만, 그다음에 20%는 여기 본업에서 벗어난 조금 다른 분야의 일을 함으로 해서 뭐 창의력도 더 키우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이제 고정화시키거나 이렇게 굳는 것을 막아서 좀 유연성을 키우자 뭐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그 20%의 시간을 딴 데서 보내지 마시고 저희 이제 올 때 대구 간송 미술관에 와주셔갖고서 좀 새로운 것들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분의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변화의 시기이고 그게 뭐 학습자의 변화이든 학습 방법의 변화이든 변화의 시기입니다. 현장에서는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교육자로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구교육청은 그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로 지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담대한 도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예, 뭐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중고등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감님과 고등교육의 총장님과 그리고 유네스코에 계신 분과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패널을 운영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 교육과 문화와 과학이 함께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패널을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